제 나이 80, 꽤 오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사위, 김서방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김서방이 다 뭔가요? 그냥 김도연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지요. 그날 김도연은 제 딸 민주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나타났어요. 철마다 귀한 과일은 꼭 챙겨주던 사위라 그때까지는 참 고맙고 든든하게만 생각했죠. 평생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농사, 사위 복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받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으니까요. 어머니, 이 포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이게 그렇게 달고 맛있다고 하네요. 김도연이 껍질째 먹어도 된다는 청포도를 한 알째 입에 쏙 넣어주는데 어찌나 달콤한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꼭 붙어 앉은 딸 민주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죠. 하나밖에 없는 딸, 남편 일찍 여의고 악착같이 키운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는데 저렇게 찾아와 재롱까지 부리니 더 바랄 게 없었죠.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과일을 먹고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던 김도연이 슬며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그렇게 무겁게 말을 꺼내나? 편하게 이야기하게. 실은 저희가 어머니 팔순 기념으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에 저는 손사래부터 쳤어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도 아까워서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데 무슨 선물은 선물인가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희들 잘 사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김도연은 기어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비행기 표였어요. 목적지는 동남아의 어느 휴양지. 제 이름과 딸 내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뭔가?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최고급 리조트에서 편하게 쉬면서 좋은 구경도 하시고요. 딸 민주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도연 씨가 엄마 생각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거야.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우리 좋은 추억 만들고 오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병수 발하랴, 어린 딸 키우랴,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젊은 날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내 인생에 이런 호사가 찾아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저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딸과 사위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며 눈물만 훔쳤습니다. 김도연은 그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죠. 어머니, 우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잘해야 하는데 항상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 저는 저런 사위를 얻은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딸 내외의 효심을 자랑하느라 입이 마를 지경이었어요. 다들 어쩌면 저렇게 속 깊은 사위를 얻었냐며 부러워하는 시선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김도연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여행 준비 때문에요. 준비할 게 뭐 있나? 나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을.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알아보니 현지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 쇼핑할 것도 많고요. 나는 괜찮다. 뭐 살 것도 없고. 그래도 사람이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명의로 된 카드 한도를 조금만 증액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비상시를 대비해서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워낙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사위의 성격을 알기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혹시나 현지에서 딸 내외에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보태줘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김도연이 시키는 대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한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도연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이체하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저를 위해 원격으로 제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 늙은 장모를 위해 저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위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가 알려주는 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인증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즐겁게 여행 다녀올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출발하는 날 새벽부터 일어나 곱게 단장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딸 민주가 선물해준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으니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이 나더군요. 공항에는 김도현과 민주가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끄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니,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김도연은 제 가방을 받아들고는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꼈습니다. 수속을 밟고 면세점을 구경하는 내내 저는 마치 귀한 손님이 된 것 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민주는 제게 어울릴 것 같다며 예쁜 스카프를 하나 골라 목에 둘러주었고, 김도연은 잠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살뜰하게 챙겼죠. 평생 느껴보지 못한 호사를 누린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끔찍한 일이 닥쳐올지, 그 천국 같았던 순간이 지옥으로 변하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 완벽한 여행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현지인 기사가 저희를 태운 곳은 김도연이 보여줬던 사진 속의 화려한 해변 리조트가 아니었어요. 차는 점점 번화가를 벗어나 으슥하고 허름한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마침내 낡고 초라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 칠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수영장은커녕 작은 정원 하나 없는 한국의 낡은 여관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죠. 여보, 여기가 우리가 예약한 곳 맞아? 민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자 김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원래 예약했던 곳에 전산 오류가 좀 생겼나 봐. 하루 이틀 정도만 여기서 묵고 바로 옮겨준다고 하네. 걱정하지 마. 그는 능숙하게 기사에게 짐을 내리라고 손짓하며 저를 먼저 안으로 이끌었어요. 로비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작은 공간을 지나 배정받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침대 시트는 언제 갈았는지 모르게 눅눅했죠. 창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옆 건물에 꽉 막힌 벽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내일 바로 조치할 테니 오늘 하루만 조금 참아주세요. 김도연이 머리를 극적이며 사과했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모처럼 딸 내외가 큰 마음 먹고 준비한 여행인데 시작부터 제가 불평을 늘어놓으면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애써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잠만 자는 곳인데 뭐 어떤가. 피곤할 텐데 어서들 짐 풀게. 제 말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김도연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날 저녁 저희는 숙소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이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라던 그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던 김도연이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지갑이 없네. 뭐, 지갑이라니? 잘 찾아봐. 어디 흘렸나 보지. 민주가 놀라 되묻자 김도연은 입고 있던 옷을 다 뒤집어 보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에서 택시 탈 때 흘렸나 봐. 아, 어떡하지? 카드랑 현금 다 거기 있는데. 그는 정말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실감나게 펼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연기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일단 어머니 카드로 먼저 계산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채워넣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타지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김도연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경비는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식사 비용, 교통비, 관광지 입장료, 심지어 민주가 사는 자잘한 기념품까지 모두 제 몫이었죠. 김도연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행동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원래부터 제 지갑이 자기 것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카드를 받아들고 계산을 했어요. 여행 둘째 날 저희는 유명하다는 사원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딸 내외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힘을 냈죠. 하지만 민주와 김도연은 제게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기 바빴고 저는 그저 그들의 뒤를 멀찌감치 따라갈 뿐이었어요. 잠시 쉬어가자며 그늘진 벤치에 앉았을 때 민주가 제게 쇼핑백 몇 개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기 좀 구경하고 올게.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줘. 두 사람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짐들을 곁에 쌓아두고 꼼짝없이 벤치를 지켜야 했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딸 내외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동원된 짐꾼이자 돈을 대주는 지갑일 뿐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죠. 아닐 거야. 내가 너무 늙어서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참을 더 기다린 후에야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양손 가득 새로운 쇼핑백을 들고서 말이죠.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생각보다 예쁜 게 너무 많아서요. 김도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제 옆에 있던 짐까지 자연스럽게 챙겨들었습니다. 민주는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힘들지? 미안해.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국의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내 딸과 사위가 설마 나에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모든 것은 그저 오해일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바로 다음 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최고급 리조트로는 옮기지 못했어요. 김도연은 매일 아침마다 여행사에 전화를 거는 척 소란을 피웠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아, 어머니. 오늘도 방이 꽉 찼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하네. 내일은 꼭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변명도 하루 이틀이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 허름한 숙소를 예약해 놓고 제게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주의 얼굴을 보면 그런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제 딸은 남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철석같이 믿는 아이였으니까요. 제가 괜한 의심으로 두 사람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팔자가 이 정도려니 생각하고 말기로 했죠. 하지만 그런 제 배려심을 그들은 아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경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어버렸어요. 김도연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죠. 처음에는 식비나 교통비 같은 자잘한 비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씀씀이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하루는 시내의 큰 쇼핑몰에 갔는데 김도연이 어느 고급 시계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한참 동안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던 그는 저를 돌아보며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시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는 좋은 시계 하나쯤은 차야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물건이 좋아 보이기는 하네. 제가 지금 하는 사업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아, 지갑만 있었어도. 정말 아쉽네요. 그는 누가 봐도 저더러 사달라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민주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사위가 예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선뜻 사주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김도연이 한 발 물러서는 척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염치로 이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하.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주가 제 팔을 슬쩍 잡아 끌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도연 씨 사업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 처음 봐. 우리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응? 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사위 사업이 잘 되면 결국 내 딸이 편안해지는 길이지. 저는 결국 지갑을 열고 말았어요. 제 평생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값비싼 시계를 결제하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받아들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김도현과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해하는 민주의 얼굴을 보니 그저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제 카드는 마법의 주문처럼 쓰였습니다. 민주는 예쁜 옷과 가방을 여러 개 샀고 김도연은 최신형 전자기기와 고급 양주를 거리낌 없이 골라 담았죠.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제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국 가서 몇 배로 효도할게요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했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돈 나오는 기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 감정이나 생각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죠.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면
저는 항상 짐꾼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앞서 걸어가며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들기 바빴고, 저는 그들이 쇼핑한 물건들이 담긴 무거운 가방들을 양손 가득 들고 그 뒤를 끙끙대며 따라가야 했죠. 한 번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지만 김도연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쉬면 다음 일정에 늦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기 코너만 돌면 바로 다음 목적지예요. 그렇게 저를 재촉해놓고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예쁜 카페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시원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저더러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짐을 잘 보고 있으라는 손짓만 남긴 채였죠. 저는 카페 앞 벤치에 홀로 앉아 그들이 남기고 간 짐들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하염없이 두 사람을 기다리는데 문득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순 기념 효도 여행이라더니 실상은 딸 내외의 편안한 여행을 위한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여나 누가 볼까봐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주는 엄마 왜 그렇게 울상이셔? 어디 안 좋아? 라며 제 기분은 전혀 모른다는 듯이 물어왔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죠.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분위기만 어색해지고 남은 여행 기간이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민주와 김도연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인데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사위가 아무리 밉다고 해도 내 딸까지 나를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건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어젯밤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유난히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 어제는 저희가 너무 저희만 생각했죠?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어머니를 위한 날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예약해둔 곳이 있거든요. 그는 비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어쩌면 어제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오늘은 정말 나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나 보다 하는 일말에 기대를 품게 되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바로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려는 교묘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덫의 입구였습니다. 김도연이 특별히 예약한 곳이라며 저희를 데려간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한적한 건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저희를 보자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안쪽의 넓은 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한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단상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곧이어 세련된 차림의 젊은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여 드린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 드릴 데이비드라고 합니다. 남자는 유창한 한국말로 열정적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개한 것은 현지 휴양지에 건설될 예정이라는 최고급 리조트의 회원권이었죠. 스크린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리조트의 조감도가 펼쳐졌고, 남자는 지금 소액만 투자하면 완공 후에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허황된 이야기였지만 강당 안의 사람들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와 저게 정말이냐 하는 감탄사와 함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제 눈에는 저것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거든요. 도연아, 나는 이런 곳은 좀 불편하구나. 그냥 나갈까? 제가 조용히 말하자 김도연이 제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일 수도 있다고요. 그의 눈은 전에 본 적 없는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민주 역시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이 나를 이곳에 데려와 내 평생 모은 쌈짓돈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에 심장이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저만 이상한 늙은이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설명회가 끝나자 직원들이 테이블마다 다가와 개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테이블에도 한 직원이 다가와 화려한 홍보 책자를 펼쳐 보이며 김도연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는 일부러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노인인 척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김도연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이 투자 사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팔순 기념 효도 여행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었죠. 심지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도 제 카드로 경비를 쓰게 만들어 제 재정 상태를 떠보고 제게 미안한 마음을 심어주어 나중에 투자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김도연은 드디어 제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제 앞에 투자 계약서를 내밀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알아봤는데 이건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예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그 돈,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붙잖아요. 여기에 투자하시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주도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저도 어머니께 더 효도할 수 있고요. 옆에서 민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도연 씨가 나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우리 믿고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 응?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 저를 압박해 오는데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순진한 내 딸이 저 사기꾼 같은 놈에게 단단히 홀려 있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가면 내 남은 인생은 물론이고 내 딸의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교활한 덫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그리고 내 딸의 눈을 뜨게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일단 넘어가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냐. 나는 평생 땅 파서 장사만 해봐서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제가 일부러 어수룩한 말투로 말하자 김도연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럼요, 어머니. 모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저희만 믿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걸로 찍어서 나중에 크게 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계약서의 모든 조항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화려한 홍보 책자와 직원들의 명함까지 꼼꼼하게 챙겼죠. 그런 다음 저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척하며 조용히 녹음 기능을 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건 확실한 게냐? 나중에 잘못되면 어쩌지? 내 전 재산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김도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이 김도연이가 어머니 돈 떼어먹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그 말을 똑똑히 제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사기꾼들의 가장 전형적인 레퍼토리였죠. 책임지겠다는 그 말, 법정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며 숱하게 봐온 장면이었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어쩌겠니? 다만 이건 내 평생이 걸린 돈이니 한국에 돌아가서 며칠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마. 제 말에 김도연은 당장 계약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주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런 좋은 기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는 이미 제가 투자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기분 나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끼쳐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저는 완벽하게 순진하고 귀가 얇은 늙은이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김도연은 그런 제 모습에 완전히 방심하고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는 듯 보였죠. 저는 그의 오만한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똑똑히 지켜보며 조용히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저는 딸 내외에게 저녁을 사겠다며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전망 좋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곧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턱 내야지. 제 말에 김도연은 입이 귀에 걸릴 듯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제가 완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확신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나오는 내내 그는 앞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게 될지에 대해 떠들어대기 바빴어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민주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는 허황된 약속들을 늘어놓았죠. 민주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듯 소녀처럼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값비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이왕 먹는 거 가장 좋은 걸로 마셔보자꾸나. 제 통 큰 씀씀이에 김도연은 더욱 신이 나서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통이 크십니다. 제가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와인잔에 계속해서 술을 채워주었죠. 저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그가 따라주는 족족잔을 비우는 척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김도연은 점점 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알아본 투자처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일단 이번 건으로 목돈을 만들고 나면 그걸로 더 큰 투자를 해서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제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 10년 안에는 강남에 빌딩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대단한 계획이 있었구나. 나는 정말 몰랐네. 제가 순진한 얼굴로 감탄하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럼요. 제가 괜히 김서방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지금 제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지만 겉으로는 그의 말을 모두 믿는 척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날 저녁 식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역겨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제 눈과 마음에 똑똑히 새겨두기 위해서였죠.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딸의 손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차갑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저는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조용히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손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다음 날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딸과 사위에 대한 배신감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조차 무뎌진 상태였죠. 그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민주는 피곤한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서 김도연은 사업 계획이라도 세우는 듯 노트북을 두드리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욱 냉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엄마 장모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영순이라는 한 사람일 뿐이었죠.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들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 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익숙한 한국 땅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있거라, 내 어리석었던 딸아. 그리고 너의 그 탐욕스러운 남자와 함께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아라.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김도연은 제게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셔서 푹 쉬시고 투자 결정은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 주었죠. 그것이 제가 그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대신 곧장 시내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은행 앞에서 저는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셔터가 올라가고 은행 문이 열리자 저는 1등으로 안으로 들어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는 제 명의의 모든 예금과 적금을 전부 해지해 주십시오. 수표 한 장으로 발행해 주시고요. 제 단호한 말에 은행 직원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 종이 한 장으로 바뀌어 내 손에 들려지는 순간 저는 허탈함보다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어요. 은행을 나온 저는
곧장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이고, 영순 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사장님, 저 이 집 팔아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가장 먼저 팔아주세요. 제 갑작스러운 말에 그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평생 살겠다던 집을 왜 갑자기 팔아?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저 단호하게 말했죠.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유 묻지 마시고 제 부탁대로만 좀 해주세요. 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는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향한 곳은 휴대폰 대리점이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써온 제 모든 인간관계가 담겨 있는 낡은 번호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르신, 번호를 해지하시면 기존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이 다 사라질 수도 있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 어서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대리점을 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딸도 사위도. 저는 텅 빈 거리를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오직 이영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말이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를 떠나온 지 닷새쯤 지났을까요? 아마 그맘때쯤이었을 겁니다. 김도연이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시간이요. 제게서 투자금을 받아내 호의호식할 생각에 부풀어 있던 그였으니 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을 테죠. 저는 눈을 감으면 그들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소파에 길게 누워 TV를 보던 김도연이 휴대폰을 들고 투덜거렸을 겁니다. 아, 이 장모님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셔? 결정하신다고 했으면 바로 연락을 주셔야지. 사람 감질나게.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 여행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좀 더 기다려봐. 민주는 아마 그렇게 남편을 다독였을 거예요. 제 딸은 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착하고 순하고 남편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하지만 김도연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게서 연락이 없자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집으로 향했겠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가보면 계시겠지. 연세도 있으신데 어딜 가셨겠어. 민주의 말에 김도연은 코웃음을 쳤겠죠. 가시긴 어딜 가. 아마 우리한테 더 좋은 조건 받아내려고 일부러 튕기시는 걸 거야. 노인네들 수법 뻔하지 뭐. 가서 살살 달래드리면 금방 넘어오실걸. 그는 저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제 말 한마디 거역 못하고 쩔쩔매던 딸을 둔 힘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그게 바로 김도연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일한 예상은 현관문 앞에서부터 처참히 깨졌을 거예요. 굳게 닫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을 테니까요. 비밀번호를 눌러보아도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들려왔겠죠. 그때부터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보, 이상해.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꾸실 리가 없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김도연은 그런 민주를 타박하며
경비실로 달려가 비상키를 받아왔을 겁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겠죠.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공기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낡은 소파도, 제가 평생을 사용해 손때가 묻은 자개장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까지 모든 것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을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처럼요.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겠죠. 그러다 현관문 틈에 위태롭게 꽂혀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을 겁니다. 제 필체로 쓰인 짧은 문장. 당분간 쉬고 싶구나. 찾지 마라. 민주는 그 쪽지를 보고 아마 주저앉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라고, 자기가 잘못해서 엄마가 집을 나간 거라고 자책하면서요. 하지만 김도연의 반응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는 걱정이나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돈이었을 테니까요.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이게 다 뭐야? 장모님 어디 가셨어? 아니, 장모님 돈은 투자하기로 했잖아.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치며 방이란 방은 다 뒤지고 다녔을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돈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남겨두고 갔을까 봐서요. 하지만 텅 빈 서랍장과 옷장만이 그를 맞이했겠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의 분노는 고스란히 제 딸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야, 서민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엄마잖아. 네가 똑바로 구슬렸어야지. 다 된 밥에 재 뿌려도 유분수지. 이 노인네가 진짜. 나는 몰라 엄마가 왜 갑자기.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옆에서 바람을 제대로 안 잡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 아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인생 바꿀 수 있는 돈이었는데. 김도연은 아마 민주의 뺨이라도 올려붙일 기세로 삿대질을 했을 겁니다. 제 딸은 그저 무섭고 서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겠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김도연은 정신을 차리고 제 행방을 찾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을 겁니다. 친척들, 제가 다니던 성당의 교우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던 상인들까지 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겠죠. 이모, 저 민주 남편인데요. 혹시 장모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영순이? 글쎄, 여행 간다고 한 뒤로는 못 봤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그냥 연락이 안 돼서요. 모든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을 겁니다. 아무도 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김도연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제가 단순히 잠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든 저를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서울에서 그런 아수라장을 벌이고 있을 때 저는 그들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오니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아침이면 귓가를 간지럽히는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 비릿하지만 상쾌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죠. 제가 새로 얻은 집은 언덕배기에 위치한 아담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공간도 있었고 무엇보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서울에 집을 판 돈과 예금을 합치니 제가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목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꼭 필요하고 소박한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장만하기 시작했죠. 푹신한 침대보다는
등이 따뜻한 돌침대를 들였고 커다란 텔레비전 대신 작은 라디오를 샀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상추와 고추, 깻잎 모종을 사다 심었어요. 흙을 만지고 작물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푸르게 자라나는 생명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도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무태서 온 낯선 늙은이를 경계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이곳에 왔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마주치면 할머니, 식사는 하셨소? 하고 무심한 듯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자기 밭에서 갓 딴 것이라며 호박이나 감자를 툭 던져주고 가곤 했죠. 저는 그들의 순박한 인심에 여러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아등바등 살아오며 잊고 지냈던 사람 사이의 정을 이곳에서 다시 느끼게 된 거예요. 물론 문득문득 딸 민주 생각에 가슴이 저며 올 때도 있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그 성질 나쁜 남자에게 구박받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온갖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밤잠을 설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언젠가 내 딸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분명 고독했지만 이전처럼 누군가에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을 일은 없었기에 오히려 평온했어요. 저는 비로소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닌 이영순이라는 이름 하나로 오롯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의 평온한 삶에도 한 가지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손바닥만 한 기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예전 휴대폰은 전화 받고 거는 것 말고는 쓸 일이 없었는데 새로 산 이 물건은 뭐가 그리 복잡한지 도무지 다룰 수가 없었어요. 글자판 누르는 것도 힘들고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허우적거리기 일쑤였죠. 마을 어르신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들딸에게 물어보라지만 제게는 그럴 아들딸이 이제 없었으니까요. 그 기계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방파제에 앉아 낑낑대며 휴대폰과 씨름을 하고 있었죠.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푹 내쉬는데 옆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뭘 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강아지 목줄을 쥔 훤칠한 청년 하나가 저를 보며 서글서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세련된 차림새였죠. 저는 괜히 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킨 것 같아 멋쩍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영 말을 안 들어서.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청년은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아 휴대폰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슬며시 휴대폰을 넘겨주었죠. 그는 제 휴대폰을 이리저리 눌러보더니 금세 문제점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키워주고 자주 쓰는 기능은 바탕화면에 꺼내주었죠. 그의 손길 몇 번의 골칫덩어리였던 기계가 순한 양처럼 다루기 쉽게 변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허허,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구나. 나는 며칠을 붙잡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네, 총각. 별 말씀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물어보세요. 저 바로 저기 위쪽 집에 살거든요.
청년은 언덕 위 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박준서,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마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귀촌했다고 하더군요. 첫인상부터가 참 반듯하고 선해 보여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종종 마주쳤어요.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할 때 만나기도 하고 읍내 작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치기도 했죠. 그때마다 그는 먼저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네고 무거운 짐이라도 들고 있으면 선뜻 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드시기에는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나눠 먹으면 금방이지. 총각도 이따 저녁에 우리 집 와서 같이 먹세. 내가 오늘 아주 실한 갈치를 사왔거든. 제가 어르신 댁에 가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혼자 밥 먹는 거 지겹지도 않나? 그런 날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저는 그에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제 이야기를 묵묵히 잘 들어주었죠.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며 겪었던 온갖 고생담을 늘어놓아도 지루한 기색 하나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금융 컨설턴트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게 뭔 일하는 건가? 쉽게 말하면 사람들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의 돈 지키는 것보다 제 마음 지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생판 남에게, 그것도 이제 막 알게 된 젊은이에게 제 치부와도 같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 내외가 언제 저를 찾아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준서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부끄럽고 아픈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팔순 여행이라고 믿었던 그 여행이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진 여행이었는지, 사위 김도연이 어떻게 저를 속이려 했는지, 그리고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와야만 했는지를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몇 번이나 울컥했지만 눈물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동정을 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증거물들을 꺼내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어온 계약서 사진, 홍보 책자, 그리고 김도연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음 파일까지. 박준서 씨는 제가 내민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은 제가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보다 훨씬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죠. 어르신, 이건 그냥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미수 사건이고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금 당장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법이라니,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을 상대로 차마 말을 잇지 못했죠. 그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 아프신 거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시면
그 사람들은 어르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남은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겠죠. 지금 마음 약해지시면 어르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제 물음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체계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따님과 사위분에게는 앞으로 어르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고요. 이건 어르신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 시달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법적으로 어르신 외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르신을 상대로 재산을 뺏기 위한 소송 같은 걸 걸어와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신탁이니 내용 증명이니 제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있으니 안개 속 같던 제 상황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어설픈 위로가 아닌 냉철하고 현실적인 그의 조언이 제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비로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힘드시겠죠.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도 알아봐드리고 필요한 서류 준비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저 마음만 단단히 먹으시면 됩니다.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낯선 곳에서 저는 제 손을 잡아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치고 다시 그를 바라보며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가 온 것이죠. 제 옆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준서 씨는 약속대로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수소문하여 이웃 도시에서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한 명 알아냈죠. 노인 재산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준서 씨의 차를 타고 그의 도움을 받아 예약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과 빽빽한 차들을 보니 다시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는 기분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옆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든든한 청년의 옆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최미나 변호사는 젊었지만 눈빛에서부터 단단함과 신뢰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저는 준비해간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고들었죠. 박준서 씨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부분이나 금융사기의 수법에 대해 옆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부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거를 꼼꼼하게 모아두신 덕분에 저희가 훨씬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박준서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군요. 그녀는 제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듣고 계약서 사진을 검토한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미수입니다. 가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 아주 질이 나쁜 범죄예요. 어머님께서 넘어가지 않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딸 내외에게 보낼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것이었죠. 최 변호사는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막힘없이 문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수신인 서민주, 김도현, 발신인 이영수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55. 이영수님은 현재 심신 안정을 위해 요양 중에 있으며 향후 모든 의사소통은 본법무법인을 통해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영수님의 모든 재산은 55 신탁회사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금전적 요구를 포함한 일체의 개인적인 연락은 고령의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압박 행위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서에 적힌 차갑고 단호한 문장들을 보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짓자 최 변호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을 지켜줄 첫 번째 방패라고 생각하세요. 이 편지를 받고 나면 그들도 더 이상 함부로 어머님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못할 겁니다. 박준서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차분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내용 증명은 등기 우편으로 딸 내외의 집에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도착할 날을 생각하며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떤 심한 말을 들을까? 민주는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마음이 지옥 같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상대로 딸 내외에게서 반응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따님께서 사무실로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더군요. 제가 규정상 그럴 수 없다고 하니 편지를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이 편지 어머님께 보내드릴까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담담하게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제 손에 민주가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는 온통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내 잘못이야.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해. 엄마 얼굴 보고 무릎 꿇고 빌고 싶어? 이렇게 우리 인연 끊지 마, 제발.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괜찮다고, 다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 끙끙 앓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수없이 마음이 흔들렸죠.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마당에 앉아 있는데 박준서 씨가 산책을 하다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몰골을 본 그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는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편지를 그에게 건네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마음 약해지시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가요?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은 이게 아니었죠. 저는 딸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 옆에 있는 김도연이라는 남자는 결코 용서할 수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의 돈 지갑과 짐꾼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면 그 사람은 장모님은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오면 결국 용서하시는구나 하고 학습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어르신을 괴롭히겠죠. 그의 말은 지독하게 현실적이라서 아팠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알겠네. 나 흔들리지 않겠네. 그런데 딸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사위 김도연의 반응은 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김도연이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었죠. 녹음된 그의 목소리는 욕설과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 최미나 변호사 받고 당신들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그 할망구 재산 어차피 다 우리 딸, 내 아내가 상속받을 건데. 당신들이 뭔데 가로채려고 수작이야. 당장 어디 있는지 불지 않으면 사무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그는 심지어 제가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고 새로운 사기꾼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지어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는 그의 모든 폭언을 침착하게 녹음했고 이는 나중에 그에게 아주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제게 말해주었죠. 사위의 추악한 본성이 담긴 목소리를 전해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동정심마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법이라는 방패 뒤에 선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해져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지낸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딸 내외에게서는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변호사의 경고가 효과가 있었겠지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제 삶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경로당에 나가 화투를 치며 소소한 웃음을 나누었죠. 박준서 씨와는 이제 허물없는 이웃사촌이 되어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고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곧 깨닫게 되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뒤로 제 새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박준서 씨와 최 변호사, 그리고 제가 집을 팔 때 신세를 졌던 부동산 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 제 옆자리에서 나무를 팔던 순자 씨였어요. 언니, 나 순자야. 이게 언니 번호 맞지? 아이고, 언니.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지낸 거야? 다들 언니 쓰러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순자 씨? 아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부동산 그 양반한테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알아냈지. 언니한테 꼭 전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그랬어.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소식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도연이 시장에 나타나 제 행방을 수소문하며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글쎄, 그 서방이라는 작자가 시장 사람들 붙잡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장모님이 갑자기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어떤 사기꾼 놈이 꼬드겨서 장모님 재산을 노리고 어디론가 모시고 갔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장모님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혹시라도 연락이 닿으면 자기한테 꼭 알려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연기를 하더라니까. 순자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장 사람들 대부분은 평생을 함께 해온 저를 믿었지만 몇몇 귀가 얇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줄 알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했죠. 김도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친척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 똑같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금치산자로 만들어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채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주 악랄하고 계획적인 행동이었죠. 언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대로 두면 언니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다들 언니 걱정 많이 해. 어서 나타나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지. 알았어, 순자 씨.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을까요? 제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그 남자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 속에서 제 머리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건 기회다. 박준서 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증거가 쌓이는 것이라고. 그날 저녁 저는 박준서 씨에게 전후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의 표정은 예상대로 어두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금치산자로 만들려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반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격이라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우선 최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그 사람이 퍼뜨리고 다니는 소문들을 전부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시장분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다음 날 우리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김도연의 행동이 법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충수인지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죠. 김도연 씨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네요. 본인 스스로가 재산을 노리고 장모님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는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어머님,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 시장분들과 친척분들의 증언을 녹취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의 말에 저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를 비롯한 시장 상인 몇 분이 용기를 내어 김도연이 하고 다닌 말들을 상세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영순이 치매에 걸렸다. 사기꾼에게 감금당해 있다. 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숨어버렸다 등 그의 악의적인 말들은 모두 녹음되어 법적인 장거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한편 민주에게서는 다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전달된 편지 속에서 민주는 점점 더 절박해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도연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 매일 술만 마시고 나한테 화를 내. 엄마를 찾아야 한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엄마, 제발 나 좀 만나줘. 딸의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민주를 만나는 것은 그 아이를 불행의 셔터 속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셔터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기다려주는 것뿐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김도연의 행동은 더욱 과격하고 초조해져 갔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그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갔죠.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들려왔고 심지어는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서 뜯어내려던 투자금을 다른 곳에서 미리 당겼었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이겠지요. 그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을 전해 들으며 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제 발로 제 앞에 나타날 그 순간을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한 날이었어요. 저는 마당 텃밭에 물을 주고 막 쪄낸 쑥 향기 나는 떡을 쟁반에 담아 박준서 씨에게 가져다 줄 참이었습니다.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동네 어귀에서부터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올라오는 것이 보였죠. 저희 동네는 노인들만 사는 조용한 곳이라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정확히 저희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운전석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김도연이 내렸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는 무척이나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서 있던 눈매는 퀭했고 잘 다려입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죠. 조수석에서는 민주가 따라 내렸습니다. 제 딸 역시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지옥에서라도 돌아온 듯한 얼굴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민주가 저를 발견하고는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런 민주를 거칠게 밀치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조급함으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장모님,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장모님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 따위는 단 1g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이 고생시킨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떡 쟁반을 마당의 평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를 마주 보았죠. 무슨 일인가? 나를 찾아올 용건건이 뭐지? 제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에 김도연은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눈물이라도 흘리며 반기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약하고 순종적인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용건건이요? 지금 용건건을 물으셨습니까? 당연히 장모님 모시러 왔죠. 그리고 투자하기로 약속하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장모님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받는지 아세요?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동네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이웃집 할머니 몇 분이 무슨 일인가 싶어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자 그의 시선이 제 등 뒤로 향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집에서 나온 박준서 씨가 어느새 제 곁에 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준서 씨의 나직한 물음에
김도연의 분노는 타겟을 바꾸어 폭발했습니다. 그는 박준서 씨의 셔츠 깃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 기세로 손가락질을 하며 외쳤습니다. 너는 뭔데 여기 있어? 내 이놈이구나. 장모님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려고 작정한 그 사기꾼 놈이 바로 너였어.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죠. 저는 이댁 어르신의 이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박준서 씨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가 김도연의 신경을 더욱 긁었는지 그는 거의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죠. 이웃? 웃기지 마. 이웃 좋아하네. 이놈이 분명해. 장모님, 저놈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장모님 평생 모은 돈 다 가로채려고 지금 연극하는 거라고요. 어서 저희랑 같이 집으로 가시죠.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준서 씨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했죠. 손대지 마십시오. 뭐야 너. 안 비켜. 어르신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박준서 씨가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이는 신용을 하자 김도연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먼저 울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딸 민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김도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죠. 제 입에서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끄럽구나.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할 말이 있으면 들어와서들 하거라. 마침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는데 잘 왔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집 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제 예상치 못한 태도에 김도연과 민주는 잠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더니 이내 마지못해 제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준서 씨는 제게 괜찮다는 눈짓을 보낸 뒤 증인으로서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죠. 좁은 거실에 작은 밥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 네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길고 긴 싸움의 마지막 장이 될 진실의 테이블이 그렇게 차려진 것입니다.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평생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고 명료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작은 밥상 위에는 제가 막 전엔 쑥떡과 차가운 보리차뿐이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김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말투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울에 그 좋은 집 팔아치우고 고작 이런 누추한 데서 살고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다 저놈 때문이죠? 저놈이 장모님 깨어서 재산 다 빼돌리고 이런 총구석에 가둬둔 거 아닙니까? 그는 여전히 모든 원인을 박준서 씨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더 이상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쪽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제 휴대폰을 꺼내 밥상 위에 올려놓았죠. 너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이걸 한번 들어보거라. 저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동남아의 그 어설픈 투자 설명회장에서 녹음했던 김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데요.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되면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이 김도연이가 어머니 돈 떼어먹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그 돈, 여기에 투자하시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주도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저도 어머니께 더 효도할 수 있고요. 자신의 목소리가 좁은 거실에 울려 퍼지자 김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과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옆에 있던 민주 역시 충격에 빠진 듯 입을 작게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도연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민주야. 저건 그냥 장모님 설득하려고 그냥 해본 소리고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녹음 파일을 끄고 이번에는 박준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서 씨는 제 신호를 받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 몇 개를 꺼내 밥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김도연 씨, 이 서류들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박준서 씨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죠. 이건 김도연 씨가 장모님께 투자를 권유했던 현지 부동산 회사의 등기 서류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더군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박준서 씨는 이어서 다른 서류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도연 씨가 최근 서울시장 상인분들과 친척분들에게 장모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닌 내용에 대한 증언 녹취록입니다. 장모님이 치매에 걸렸다, 사기꾼에게 감금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장모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셨더군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김도연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민주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민주는 울부짖으며 김도연의 어깨를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그런 민주를 뿌리칠 기력조차 없는 듯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거대한 풍선이 바늘에 찔려 바람이 빠지듯 그는 한순간에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저런 가짜는 인간 때문에 그토록 마음고생을 했던가. 내 딸은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믿고 제 어미의 등을 치려고 했던가. 한참 동안 울부짖던 민주가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저 사람한테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못할 짓을 했어. 용서해줘, 엄마. 딸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서 지난 시간의 상처와 배신감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진실의 테이블은 그렇게 한 사람의 완벽한 파멸과 다른 한 사람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저의 차가운 침묵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선택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하는 딸의 작은 등을 내려다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거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어요.
지난 몇 달간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응어리는 그리 쉽게 풀릴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용서, 참 쉬운 말이죠.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제가 견뎌야 했던 밤들과 삼켜야 했던 눈물들을 이 아이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어쩌면 민주 역시 저 남자의 감언이설에 속은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어미의 등을 치려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김도현과 제게 매달려 용서만을 구하는 민주를 차례로 둘러보았죠. 옆에 서 있던 박준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마지막 매듭은 제 손으로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민주야. 제가 나직이 부르자 딸은 울음에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울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제 말에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하며 말을 이었어요. 네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네 귀로 똑똑히 들었겠지. 내가 왜 너희들을 떠나 이곳까지 와야만 했는지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겠느냐. 민주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는 이제 너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련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니 그 선택도 온전히 네 몫이어야지. 다만 어미로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묻겠다. 저는 몸을 돌려 민주가 넋이 나간 김도현과 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비켜섰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 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민주야, 저 남자를 보거라. 네가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남자다. 저 남자는 네 늙은 어미의 평생 모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실패하자 네 어미에게 치매라는 누명을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명백한 사실이야. 너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여전히 저 남자의 아내로서 살아가고 싶으냐? 제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민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주 잔인하고도 중요한 기회였죠. 제 말이 끝나자 넋을 놓고 있던 김도연이 정신을 차린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민주에게 기어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하기 시작했죠. 민주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때는 정말 뭐에 씌였던 거야. 다 당신이랑 우리 가족 잘 살아보려고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나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장모님께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응?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다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주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의 마지막 동아줄은 바로 민주였으니까요. 민주는 울음을 그치고 텅 빈 눈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달콤했던 약속들, 그리고 오늘 알게 된 끔찍한 진실과 그로 인한 배신감.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딸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딸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라도 거들면 그것은 딸의 온전한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흙탕 속에서 걸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도연의 애원도 민주의 울음도 그친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마침내 민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대충 닦아내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김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 잠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민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 끝내자.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민주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끝내자고. 더 이상은 당신 얼굴 보고 살 자신이 없어. 여보,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김도연이 민주의 다리를 붙잡으려고 하자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네 손, 내 몸에 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것이 민주가 김도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제게 인사를 했죠.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민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나자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김도연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죠.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 딸이 비록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볼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자네도 그만 돌아가 주게. 제가 김도연에게 차갑게 말하자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탐욕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그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유령처럼 집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박준서 씨와 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박준서 씨는 제게 다가와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찾은 평화와는 달리 김도연의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죠. 최미나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제가 고소한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그의 추가적인 범죄 행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낸 상습범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쌈짓돈을 전부 날리기도 했고 어떤 분은 자식들 몰래 대출까지 받아 그에게 돈을 건넸다고 했죠. 제 용기 있는 고소가 도화선이 되어 숨어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 김도연 씨는 아마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기 금액도 크고 수법도 아주 불량하거든요. 게다가 어머님께 치매 누명을 씌우려 했던 부분은 죄질이 아주 나쁘게 평가될 거예요. 최 변호사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재판에 직접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제출했던 증거들과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만으로도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이곳 바닷가 마을에서 제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될지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괴롭혔습니다. 김도영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온갖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딸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 돌보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어미의 품은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두 발로 단단히 섰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가끔 시장 친구였던 순자 씨와 통화를 하며 간간히 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민주는 김도연이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전해 들은 소식은 제게 작은 안도감을 주었죠. 민주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 옷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을 뛰어다니며 직접 물건을 고르고 밤새워 사진을 찍어 올리며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언니, 민주 그가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나 봐. 얼굴이 반쪽이 되긴 했는데 눈빛은 살아있더라고. 언니 닮아서 그런지 한번 마음먹으면 무섭게 하는 구석이 있어. 순자 씨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물 흐르듯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박준서 씨는 이제 아들보다 더 살가운 이웃이 되었죠. 그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텃밭일을 거들거나 제가 다루기 힘든 집안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이렇게 하시면 허리 다치세요. 제가 할게요. 준서 씨, 이것 좀 먹어보게. 내가 새로 담근 열무김치야. 아주 잘 익었어. 우리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편안하고 따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그런 저희를 보며 진짜 모자지간 같다며 흐뭇하게 웃으시곤 했죠. 저는 마을회관에 새로 생긴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나면 가슴속에 쌓여있던 화병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노래하는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어 서로의 집에 놀러가 음식을 나눠 먹고 시시콜콜한 수다를 떠는 재미에 푹 빠졌죠. 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었습니다. 자식과 남편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있던 과거의 삶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었죠. 어느덧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마을 언덕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는 봄이 왔습니다. 그동안 김도연은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작은 가게지만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제 삶의 자리에는 단단한 땅이 새롭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칠 때면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살아내고 있다는 저 자신에 대한 격려의 손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이웃집 순덕 할머니가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웬 고지서 같은 것을 들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영순이 언니, 나 좀 도와줘. 이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들놈이 보낸 문자라는데 무슨 앱을 깔아서 뭘 누르라고 하잖아. 이거 눌러도 되는 거 맞아? 제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보냈다는 결혼식 초대장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인터넷 주소가 이상하게 길고 문법도 어색했죠.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라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박준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저희 집으로 달려온 박준서 씨는 휴대폰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아드님께 사칭해서 보낸 문자예요. 이거 누르면 할머니 휴대폰에 있는 돈이랑 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마터면 평생 모은 푼돈을 한순간에 날릴 뻔했다며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나 순덕 할머니처럼 세상 물정의 어두운 노인들은 너무나도 쉽게 저런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끔찍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박준서 씨에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서 씨, 내가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들 모아놓고 내가 아는 거라도 좀 알려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문자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돈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내가 겪어봐서 아니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 말에 박준서 씨는 환한 얼굴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르신,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자료도 만들고 어르신께서 설명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도 하고요. 우리 한번 제대로 해봐요.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노년을 위한 금융교실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의 할머니들만 모여 쑥덕거리는 수준이었지만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금세 마을 회관이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이 어떻게 노인들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드는지, 어떤 말로 현혹하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박준서 씨는 옆에서 최신 금융사기 수법이나 스마트폰 보안 설정 방법 같은 실질적인 정보들을 알기 쉽게 알려주었고요. 여러분, 누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돈 이야기를 해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도 돈 문제는 꼭 직접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확인해야 해요. 아시겠죠? 제 말에 할머니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질문이 쏟아졌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제게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아픈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면서 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 돌아오니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서민주. 제 딸의 이름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기에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와 조용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단 2장. 그 안에는 빼곡하게 눌러 쓴 딸의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마가 내 편지를 읽어는 줄지 수없이 망설였어. 나는 요즘 작은 옷가게를 하나 얻어서 지내.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법 단골도 생기고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엄마를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어. 왜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나를 더 이해해주지 않으셨을까? 철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지. 하지만 혼자 힘으로 세상에 부딪혀 보니 이제는 알 것 같아. 엄마가 그때 왜 그렇게 단호해야만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얼마 전에 시장 순자 이모한테 들었어. 엄마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 나 아직은 엄마 얼굴 볼 자신이 없어. 더 열심히 살아서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었을 때, 그때 찾아가도 될까? 항상 건강해야 해, 엄마. 딸 민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슬프거나 아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랜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따뜻하고 후련한 눈물이었죠.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늘 그랬듯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저녁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장엄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괜찮아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와 민주의 관계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될 테니까요.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하고 서로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를 말이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는 아주 오랜 시간 망설이다. 딱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이영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난 제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였죠. 제 인생의 진짜 팔순 잔치는